새로운 생각연구소 11월 토론회를 시작할 예우주종위원이 장애에 계신 회원님들과 내외인께서는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생각연구소 11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장덕순 이사입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고 가급적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나면 다정동 복합 커뮤니티 맞은편에 있는 페스티벌 2층 건물 1층에 경성집 식당에서 뒤풀이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새로운 생각연구소 11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식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지난 4월 창립 이래 초청 강연회를 개최해 왔는데 지난달부터 내년 봄까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거, 일자리, 교육, 건강, 문화의 순으로 총 5개 영역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일자리 문제고 세부 주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일자리 창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구축 방안입니다. 상명대학교 김상헌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듣고 지정 토론자들의 토론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예정된 시간은 저녁 8시 40분까지입니다. 가급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빈 소개는 다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제를 청해 듣겠습니다.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오늘 발제는 상명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김상헌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상헌 교수님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연구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가이시며 현재 한국문화콘텐츠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상헌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김상헌입니다. 노트북 좀 갖고 올라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아까 소개받은 대로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글로벌 문화콘텐츠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전공은 컴퓨터과학입니다. 그래서 통합 박사학위 가지고서 인문대에서 가르치는 한 3년 전에 한 분 뵀거든요. 선문대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를 옮기시면서 자기 전공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돌이가 인사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저를 어떤 얘기를 들으시려고 저를 불렀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했던 전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 과학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 언어를 주로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언어라는 것이 지식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그런데 이게 요새 이제 그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굳이 이제 컴퓨터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제가 백수가 되기 전에 빨리 전공을 다 탈출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그 콘텐츠판에 들어와 보니까 이보다 또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 중심으로 아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미디어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들 거의 대부분은 기술이나 제작 중심의 클러스터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예요. 원래 뜻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것들의 시작이 정보, 지식, 이런 그 발실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미디어 클러스터들은 지금 XR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메타버스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특수 영상 뭘 어떻게 만들까, 그 해저신을 장면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소스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뻔한 얘기들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이 뉴미디어라는 용어를 좀 더 적당하다고 보는데, 근데 뉴미디어도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어느 이제 레가시 미디어에 대비해서 뉴미디어가 나왔죠. 그런데 뉴미디어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나오는 거는 뭔데? 그러니까 최초의 뉴미디어는 뭐였냐면 플래시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PHP 쓰고 뭐 파이썬 쓰고 이러니까 그건 뭐라고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것보다 더 새롭다 그래서 뉴미디어래요. 그러다가 뉴 미디어도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죠. 뉴미디어 존재성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컴퓨터로 만들어지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 시작은 어디냐면 전자출판이에요. 전자출판이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도 후반쯤에 2000년도 초반인데 2004년쯤인데 서울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조선왕조실록을 CD로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그 세종문화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전시실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서울미디어라는 회사는 이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물론 그 번역은 그때 이제 민족문화추진회라고 하는 현재 지금 고전 번역원입니다. 거기서 한 건데,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없는 한자들, 수많은 한자들을 새로 글꼴을 만듭니다. 그리고 검색이 되려고 그러면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한자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CD로 만들어 가지고 딱 배포를 했는데 한 달 있다가 용산에서 복제판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 용산에 뛰어난 해커가 있어서 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서울미디어 내부 직원의 사소한 실수 하나로 그게 다 배포가 풀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 회사는 망했느냐? 안 망했습니다. 지금 잘 있습니다. 뭘로 살았을까요? 한자 폰트가 독보적으로 있는 겁니다. 글꼴이. 검색 엔진이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은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인 게, 정부에서 조선왕조실록 자체를 개인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국회에서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걸 돈을 주고서 저작권을 회수를 하고요.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서울미디어라는 회사는 한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래 서울 시스템이 신문사에서 전자조판 시스템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뉴미디어로 보통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때 이제 전자책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교보에서 나오는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나오는 전자책들 아마 써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자책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책하고 경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화가 있는 다음에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처음에 영화 다 죽었구나 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그거는 그 나름의 새로운 미디어인 거지 전통적인 레가시 미디어를 대체하거나 그거를 죽여버리던 작용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디오 킬즈 라디오 스타 이런 팝송도 있잖아요. 근데 못 죽였잖아요. 다른 장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뉴미디어는 디지털화되는 새로운 것들이고 컴퓨터화된 형식으로 표현되고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해도 충분한데 자꾸 우리는 뭔가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시장이 달라지느냐? 대상이 달라지느냐? 진짜 중요한 특징은 디지털화되면은 뭐가 있냐면 하이퍼텍스트의 기능이 생깁니다. 웹사이트 많이 쓰시잖아요. 예.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그 유럽 물리학 센터에서 연구하던 분이 이 유럽 물리학 센터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이 자기 자신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파일 시스템이었어요. 문서 회람 시스템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만들까 하면서 고안한 것이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문서 안에서 다른 문서를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이퍼링크를 타고서 다른 문서로 넘어가는 것을 항해라고 서핑이라고 그래요. 파도타기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서핑을 갖다가 즐기다 보면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까먹어 버리죠. 아무튼 이 하이퍼미디어가 전자문서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들은 소스에부터 타겟까지 가는 그 과정인 거죠. 결국 우리가 오늘 따져야 되는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이 발신이 무엇이고 타겟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는 요즘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컨텐츠가 있고 플랫폼이 있고 네트워크 있고 디바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체제하고 그냥 소스하고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있고 거기에 뭔가 채널이 있다. 옛날에는 이게 방송국이다 이러면 공중파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공중파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IPTV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그럼 여기에 뭔가 잡음이 끼는 거는 노출이 되어 있으면 노출이 끼어서 잡음이 끼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은 개인화된 매체까지 간 거죠. 그러면은 이 개인화된 매체에서 뭔가 순도 높은 정보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건 뭐 맥락이 옛날에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미디어냐에 따라서 그 성격 자체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우리 레가시 미디어들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20년 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TV 하나, 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은 요 최근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펴져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존재를 몰랐던 게 있습니다. OTT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데 이 영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게 시장도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매체들은 브로드캐스트 매체입니다. 하나의 송신자, 거대한 송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원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인터랙션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방송에서 인터랙션을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은 MBC의 엽서입니다. 연말 되면 이쁜 엽서 모아가지고 상 줬잖아요. 예. 지금 웃고 계시는 분은 저보다 여식이 이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이걸 엽서 대신에 뭘 하냐 하면은 한동안은 이제 댓글 내지는 검색 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팅 매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인터랙션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면서 발신자도 각 개인, 수신자도 각 개인이 되는 걸 우리는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이 세 가지 브로드캐스팅하는 미디어, 보통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미디어 역할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소셜미디어에 있어서는 제가 따로 장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처절한 지금 패배를 맛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떤 정치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요즘 예전에 트위터, 현재는 X 이런 것들이 보면은 되게 그 자기 확정 편향을 갖다 일으키게 되는 쪽으로 좀 발전해. 이게 알고리즘 탓이거든요. 그리고 선한 뭐 한때 뭐 선포운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만 그런 기사보다는 싫어요를 누르는 기사를 더 알고리즘상에 높게 쳐주면서 그런 기사들이 더 확정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이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브로드캐스트 미디어도 한 방에 나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번 주 초에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러한 브로드캐스팅하는 미디어들이 존재감, 그러니까 효용성이 이제 다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걸 뭘 가지고 대신을 해야 되는가? 전통적인 뉴스사는 미디어로 더 좋은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장편 만들다가 그 뉴스 보면서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자,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런데 이렇게 개인화되면은 아마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머릿속을 검색해봐라. 요새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로 사이트를 구축하시면은요, 그 단일 그 도메인 안에 있는 사이트들만 검색해서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정보들 지금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드라이브 원 이런 데다가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올려놓으시잖아요. 그것들 가지고서 검색하는 기능들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 서비스 기능 가지고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게 이런 학습에 사용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렇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전화번호 100개 이상 외우시는 분 있나요? 10년 전에 외우셨죠? 예.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머리가 나빠졌습니까? 예. 우리가 그 10년 동안에 정확하게는 12년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스마트폰 서비스가 시작된 게 12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12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니 최대한 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고 이건 항상 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사람이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쳤다. 굳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머리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갖다 좀 더 현명하게 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최종적으로 가는 지점은 그 뭐 이렇게 그 각 사람의 영역이 아닐까. 그리고 미디어가 더 확장이 되면은 우리의 두뇌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엔가 다운로드가 되어가지고 검색이 되는 단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공상소설 같은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잘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본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어 클러스터 자체를 어떤 식으로 만들까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 몇 군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서울 상암동, 그 다음에 메타버스 허브는 이게 성남인데요. 성남 사례는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전 그러니까 엑스포 뒤쪽에 지금 콘텐츠 진흥원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건물들을 계속하면서 특수 영상을 촬영하는 시설들 그리고 e스포츠 경기장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여기에 메타버스 촬영장을 추가로 지금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 인근에 학교가 지금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그다음에 대학원대학교 카이스트로 통합됐구나. 이런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좀 이렇게 리트러시가 높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문화 콘텐츠 진흥원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정보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T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영상, 윤곡판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걸로 설정을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이 그래도 진도가 나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건 시간이 지나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이거 자체를 해서 도시 자체가 재밌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전히 노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영상을 가지고서 이건 가져온 영상이다 보니까 되게 흐린데요.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같이 만들어내는데 여기는 리빙랩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동아리 단위에서 현재 문제들을 도시에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버스 시간을 갖다 알려준다든지 그 학교 등교 시간에 아니면 횡단보도에 알림을 갖다가 부착을 한다든지 하는 걸 갖다가 ICT 기술을 가지고서 같이 이제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할 때는 시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리빙랩을 통해서 수요를 제기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인근에서 이제 직접 그걸 만드는 회사들에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콘텐츠 사업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사업을 시작한 게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가지고 특화해가지고 단지 만들기 시작한 거는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여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단지를 만들면서 특화 단지를 만들면서 여기 학교에 관련 학과를 다 만들었어요. 관련 학과를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광주로. 그런데 이 졸업한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학교하고 기업체 간의 네트워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쪽에 취업을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전문 학원을 가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그게 루틴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졸업반이 되면 다 서울로 떠나버리고 오히려 지금 광주로 학생들을 보고서 광주로 내는 업체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다시 서울에 가서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매년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보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의 구조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규모의 특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명 정도 규모에서도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한 4,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집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영상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걸 송출하는 시설, 고향 같은 경우는 송출 시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상암 쪽입니다. 상암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지금 따로 자세한 장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창작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룸들, 전시관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미트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따로 안 하고 지금 요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자체 밑에 보이시죠? 여기에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장표를 좀 뺏겨왔는데요. 요소들은 뭐 이렇습니다. 인구나 콘텐츠 산업, 문화자원, 인적자원, 그다음 정책 프레임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하는 것들, 법률적인 검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례에서 보시면은 뭐 쭉 써놨습니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발실에 대한 고민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지점들이 뭐냐면은 문화산업, 콘텐츠 산업, 보통 영국처럼 창의산업이잖아요. 이 창의산업이 크리에이티비티로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 인풋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문화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자원은 역사적인 자원도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자양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문화자원이라고 할 텐데 이 문화자원에 대한 고민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XR 스튜디오 할 거야, 메타버스 스튜디오 할 거야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화 컴플렉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광주 아시아 전당입니다. DJ 정부 때 법안 만들어 가지고
완공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죠. 원래 계획보다 한 7년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크게 5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문화정보원이에요. 아시아 각국에 있는 자료들을 문화자원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공유하는 라이브러리 파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원이 있습니다. 이 창조원은 작가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면서 이 문화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대극장과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크고 작은 형태를 여러 개 갖추고 있어서 가장 큰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의자와 무대와 객석을 모두 다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실내 공연, 실외 공연이 모두 가능한, 그러니까 의자를 뒤집어서 바깥쪽으로 향하면은 실외 공연장이 되고요. 반대로 뒤집으면은 실내 공연장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원이라고 해서 그 온 사람들이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까지 크게 5가지. 그래서 일종의 그 문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설인데 사실 이거 배경 연구하는데 거의 10년 동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되기 이전에 제가 여기 들어갔던 게 2007년, 8년 이때쯤이고요. 그 전에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개관 때까지 계속 이 운영 모델을 연구를 하고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시범적인 어떤 창작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을 놓고서 여기에 이런 복합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는 건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뚜렷하게 여기는 소스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있고요. 국회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뉴스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정치면의 기사들은 모두 여기 세종 발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레가시 미디어들이 너 와라 하면 올 겁니다.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역 민방 중에서 광주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최근에 세워진 그 높은 빌딩 있잖아요. 비싼 빌딩. 그 뭐지 타워원인가? 현대백화점 옆에요. 빨간 띠 들어온 그 빌딩 있잖아요. IFC 말고 건너편 새로 지은 거. 현대 거기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 층을 광주 방송은 자기 서울 그 보도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돈 드는데 왜 여기서 이걸 하세요? 국회의원이 광주까지 부르면 내려옵니까? 바쁜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 오세요 하면 여기 올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가수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내려오라 그러면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뭐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일단 지나가는 국회의원들 잡아서 인터뷰는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시선이 그것보다 남는데요? 그랬더니 남진 불러다 가요쇼 할 거라고 라디오를 서울에서 송출 가능합니까? 광주에서 내려보냈다 쏘면 되죠. 그러더니만 그 다음에 그 케이블 방송을 2개를 사더라고요. 자기들이 만든 IP를 전국 단위로 풀기 위해서. 왜냐하면 광주 방송 같은 경우는 그 민방 네트워크니까 공중파 시간이 안 나지 않습니까? 슬롯이. 안 나니까 자기가 만들어 갖다 풀로 틀기 위해서는 IPTV 말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케이블 방송을 2개를 굴리고 또 IPTV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그 프로그램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브로드캐스팅부터 소셜 미디어까지를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라는 걸 가지고서 그러면은 새로운 형태는 없을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뉴스 그 생태계가 수익 구조가 대단히 지금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뒤에 잠깐 뭐 장편 하나 만들었으면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냥 극단적으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이버라고 하는 입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수익 자체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들의 지상 목표가 네이버 뉴스 스탠드에
몇 번째 면에 입점이 되느냐 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신생 미디어들은 기존 재력이 있다면은 기존에 입점한 미디어를 그냥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우회상장처럼 그렇게 하는 상황까지 돼버렸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클릭 수를 가지고서 이제 다 수익을 따지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의 질을 클릭 수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양질의 뉴스가 당연히 생산이 되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뉴스도 스타트업이라는 형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미디어 산업으로 되게 유명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책적으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지역이면은 여기에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으로도 상당히 적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물건을 전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컨벤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게 오히려 이런 소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 혹은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국 보시면은 저렇게 오픈 스튜디오 하잖아요. 여기 왼쪽 거는 그 채널 A의 오픈 스튜디오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그 ABC인가요? 그게 지금 맨하탄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저런 게 국회나 정부 부서에 있어도 안 이상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MIT 잘 아시죠? 공대. 거기 본관에 복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보통 우리는 학과가 이제 단대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데 얘들은 이 실험실 하나하나가 학과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벽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 지금 무슨 연구를 한다, 아니면 이런 포지션이 필요하다, 이런 것 갖다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도만 지나가도 아, 얘네들이 요새 뭘 하는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콜라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스타트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뉴 스타트업들인데 자세한 얘기들은 여기 지금 제가 타이틀 걸어놨습니다. 이걸로 검색해 보시면 지금 비즈니스 모델은 잘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 지금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저널 쪽에 종사하던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스타트업을 한 사람들이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까 이제 뉴스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잡지는 광고를 아예 안 받습니다. 광고주 눈치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보지처럼 돼버리는데, 이게 제일 비싼 그레이드가 1년에 10,000불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있고요. 10,000불짜리도 있고 몇 가지 그레이드가 있는데, 유료 회원 300명 놓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35,000명 정도 모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광고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기사 그냥 이빠이 자기 쓸 수 있는 대로 쓰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탐사 보도가 되고 신청 보도가 됩니다. 퀄리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펀치볼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만 다루는 스타트업인데 이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스타트업들은 보통 다 지금 팬데믹 기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30짜리인데 똑같은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라고 하는 쪽에 출신 그 저널리스트들 3명인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사람 저걸 잘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현안이 나오면은 해당 관련 그 의원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료들을 데려다가 그 심층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필요하다 그러면은 서로 그 상대를 불러가지고 계속 토론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유료 세미나를 대단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될 수 있을 때까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가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책 설명을 하는 미트업을 만들어서 이게 또 다른 세미나하고 컨벤션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름이 좀 요상한데요. 이것도 21년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제일 관심 있는 것만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헐리우드, 월스트리트, 뭐 빅테크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요거는 여기 똑같이 유료 모델로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러니까 나름 이름빨 날리는 사람이 그 사람 기사만 계속 쫓아가 팔로우하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왜 특정한 블로거들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계속 보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뉴스레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기사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웹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그 이벤트로 해서 누구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누구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불러오기도 하고 또 이걸 또 팟캐스트를 찍거나 영상으로 보급하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뉴스레터로 시작했다 계속 지금 수익 모델들을 다변화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마포 같은 경우는 조금 재수없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로벌한 관점 아주 글로벌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정당한 시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잘 받은 영국 상류층 딱 그 관점에서 모든 기사를 정제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충분히 이제 제가 했고요. 그래서 영어권 중심으로 해서 대학 졸업자 수준 대중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가 오피니언 리더다라고 해서 거기만 대상으로 해서 기사를 만들어서 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배가 이제 통행을 할 때 하는 건데 통신 용어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미디어 클러스터들이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을 지금 다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이런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의원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도자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방식은 그걸 기자실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배포가 되었다면 이걸 뭔가 공동으로 그러니까 공유화할 수 있는 공유제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서 이걸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런 이제 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는 이런 스튜디오도 있을 거고요. 뭐 제가 아마 제가 여기 끌려오게 된 이유가 저기 세종병원에 있는 이민재 박사하고 술자리에서 제가 저희 학교 상명대학교가 부학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촛불 사태 때 저희가 한 주말만 되면 수업을 못했어요. 학생들이 못 와가지고. 근데 또 시끄러운 건 뭐냐면 그 앞에서 다 보면 카메라 들고서 빨간색 파란색 종이 똑같습니다. 카메라 들고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보면은 답답한 게 자기 할 말만 하잖아요. 저분들을 토론 배틀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아예 이게 공간 앞에다가 그런 방송 송출할 수 있는 부스를 한 500개쯤 만들어 놓고서 그래서 그분들끼리 또 자기 콜라보 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니 뭐 인터넷 우리나라에 인터넷 까는 건 일입니까? 무슨 인터넷 빵빵하게 틀어주면 되죠. 그분들 그 전화번만 해도 비쌉니다. 절반쯤은 농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이거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호텔이 이제 제가 한 반년 만에 세종을 왔는데 호텔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숙박시설 충분히 있어야 되고 고급도 있어야 되지만 중급이나 아니면 보급형의 숙박시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지금 런던에 있는 하이드 파크나 킹스 파크나 이런 공원의 한쪽에 보면은 스피커스 코너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무조건 들어주잖아요. 내려올 때까지는. 그리고 그게 반론 있으면 그 다음 사람 또 올라와서 또 얘기하고 그게 사실 유튜브에서 하는 건데 유튜브는 자기 할 말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방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뉴스 박물관 내용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미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새로 만든 공연장입니다. 지난달에 완성됐습니다. 지구본처럼 생겼습니다만 이게 공연장 자체가 동그래요.
동그란데 U2라는 그룹이 이제 이 개막 공연을 했거든요. 했는데 몰입감이 어마무시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별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가상현실감, 우리가 가상현실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HMD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고글처럼 뒤집어 쓰는 그 장치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 장치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이 닿는 이 시각의 범위 안에를 모두 다 영상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지럼증도 있고 사람마다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장비 자체가 관리하는 것도 비싸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효과를 갖다가 이미 그 이전에 구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IMAX 영화관입니다. IMAX가 보통 I자, 대문자 I를 쓰지만 이게 EY, 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야각이 닿는 가장 큰 스크린을 제공하는 게 IMAX예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리고 저게 새로운 건 뭐냐 하면은 내부에도 저렇게 스크린이 쫙 깔려 있지만 외부도 저렇게 그 스크린을 달아가지고 이 자체가 그 눈에 팍 띄는 조형물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부를 영상으로 쏘는 방식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천문대에 가시면은 천체 투영관이라고 해서 별자리 보여주는 그 방식인데 그것도 카메라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360도를 다 찍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콘텐츠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설명 영상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실감형을 갖다가 가지고서 하는 게 지금 이게 컴퓨터가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연동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호켄이라고 하는 미술 작가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그림값이 제일 비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런던의 사업을 지금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미술 전시를 하는데 그 공간 자체를 몽땅 다 스크린으로 채워가지고 전체 면이 아까 보여드린 스피어처럼 모든 면을 영상으로 채워서 그 영상과 미술 작품과 심지어 우리 개관 공연 때 서울에 개관할 때는 음악 연주를 같이 했어요. 몰입감이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영상이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카타르가 월드컵을 했습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왜 월드컵을 했을까요? 미디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석유 파먹고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는 관광으로 나가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이제 이런 미디어 산업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콘텐츠를 얘기할 때 소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스를 스포츠라는 걸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카타르 월드컵 때 장점은 뭐였냐면은 선수들의 이동 시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7개의 경기장을 지어놓고 하다 보니까 경기장에다가 에어컨 튼다는 미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개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 좁은 땅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체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몇 개는 경기장으로 쓰고 몇 개는 전시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개는 몰로 쓰고.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걸 갖다가 유치를 하면서 그 전문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카타르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이벤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여기는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백악관하고 그 국회의사당 사이에 뉴지엄이라고 뉴스 박물관이 있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외벽에 뭐가 있냐면은 수중헌법 제1조가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왼쪽에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저 부분인데 수중헌법 제1조에 뭐가 있냐면은 언론의 자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전시가 어떤 거였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9.11 때의 그 저기들 그 다음에
그 베이루트 이란에 이제 그 대사관 억류되었을 때 거기 들어갔던 기자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보도 등을 위해서 희생된 기자들을 하는 메모리얼도 안에 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다 지금 철거가 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박물관 단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제가 디지털 헤리티지를 학생들한테 지금 많이 가르쳐요,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이게 제일 관심이 많았고, 실제 이거를 이제 기본 계획 잡는데 초창기에는 약간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센터가 아니라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박물관법으로는 유산이 유물이 없더라도, 실제 유물이 없더라도 박물관 명칭을 붙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꾸 겁을 내더라고요, 문화재청에서. 그게 박물관 되냐고 하도 말을 들으니까 지금 영상관이라고 했다가 지금 센터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로 전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에서. 이게 원래 춘천에 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용인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용인시에서 기초공사까지 다 해놓고 건물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3년 동안은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대전, 아니 세종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거는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의 실제 자원이, 인공지능을 위한 광산이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좋으냐? 기회가 조금이라도 많아지죠. 그리고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기존에 여기에 있는 인근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가 좀 비율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원전이 만들어지면은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 원전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또 이런 인프라들을 제공하면서 클라우드들은 얼마든지 여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정부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미디어 클러스터는 산업체잖아요. 그럼 여기 걸 붙여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은 뭐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작년부터 저희 학교 총장님한테 이런 뉴미디어를 전문으로 하는 학과를 만들자라고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계속 지금 뺀지를 먹고 있습니다. 2년째 지금 바꿔 먹었고요. 원래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근데 뭐 가르칠 거냐라고 하시길래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요즘 이제 가짜뉴스 얘기 나옵니다. 근데 가짜뉴스를 또 이걸 제재를 하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다른 가짜라고 하는 거를 다른 뉴스하고 상호 관계성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면 될 일이지 그걸 제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있냐면 빅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하는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러니까 그 로우 레벨의 데이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숫자들만 모여 있으면 그걸 데이터라고 하고요. 데이터들이 계열화되어 가지고 어떤 정보성을 가지게 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위즈덤이라고 지혜라고 해요. 지식이라고 해요. 난리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거나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으면 이걸 갖다가 지혜,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에서 정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위에 단계는 당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소스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고 많이 들 수 있는 게 휴민트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야, 그거 인공지능이 기사 다 쓸 수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보화하는 것까지는 인공지능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레벨의 그러니까 흡사 지금 공장 제품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별별 거에다 다 이제 이거는 수제품이다라고 붙이고 제뉴인한 핸드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더 비싸게 받잖아요. 뉴스도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들도. 그래서 이런 영역까지 같이 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사를 아시나요? 요새 외신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문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사입니다. 올해는 됐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네. 반 이상 아실 것 같습니다. 썬데이 서울입니다. 왜 이걸 이용을 할까요? 클릭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신문사에서 대부분의 신문사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를 생산하는 에디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보통 그 인터넷 보도국 이런 식으로 소속도 달라요. 아르바이트인 경우도 많습니다. 외신 긁어다가 번역해서 기사 만들고 유명인들 트위터나 인스타 보고서 기사 만드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기사를 갖다가 20개, 30개를 만들어요. 그렇게 올려줘야지 노출이 되고 클릭을 해야지 광고료를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이버를 어떻게 하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할 건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구글에 있다가 잘린 분이에요, 작년에. 팀이 깨부르라고 해서.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요새 얘기하는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통계화된 앵무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면서 유의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검색 엔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검색 엔진은 있는 데이터 중에 네가 찾고자 하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이걸 거야라고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네가 찾고자 하는 답이 이런 걸 거야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의 핵심적인 그 약점은 뭐냐 하면은 얘가 참 거짓을 증명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해서 이분이 그 인공지능을 통계적 앵무새라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앵무새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게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많이 시끄럽고 오픈의 CEO가 잘렸다가 다시 복귀하고 지금 일주일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이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은 서로 자연중을 하고 한 건지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려 그러면 결국은 소스부터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결국은 모든 사업을 설계할 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지속 가능성입니다. 순환 구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상향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든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기서부터 고민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깊이 있는 발표해 주신 김상원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과 김상원 교수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 사회는 저희 연구소의 조상호 소장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조상호 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생각 연구소의 장덕수 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새로운 생각 연구소의 조상우 소장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마지막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소박하고 한적한 모임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늦은 밤에 같이 공부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참석해 계시네요. 우리 굉장히 해안이 넘치는 말씀을 해주신 김상원 교수님께 한 번만 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귀담아 들으셨겠지만 저는 김상원 교수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저희 세종시 입장에서 좀 고맙다라고 드릴 말씀은 니네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미디어 클러스터라는 거는 소스가 문제고 세종시는 일단 그 소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좀 기억납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앞에 소개도 드렸지만 지난달에 이제 주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에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또 건강, 문화, 이렇게 이어지는 지속가능 시리즈 토론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5가지 주제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환경이나 복지는 어떻게 보면 공기 같은 걸로 좀 해석을 해서요. 근데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구축 방안으로 논의를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10월 6일 날 국회 규칙,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규칙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서 빠르면 28년 말에서 늦으면 2030년쯤 아마 세종시의 정중앙에 있는 20만 평에 현재까지는 전체 국회 3분의 2 정도가 옮겨오게 됩니다. 근데 세종시 일자리 문제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2030년까지 준비할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국회가 오면 당연히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뭐 기타 개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게 나라 운영의 큰 틀이 바뀌는 건데 굉장히 큰 동력이 생길 텐데, 우리가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겠다고 만든 도시면 수도권에만 있는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고민의 주제가 바로 오늘의 우리 미디어 클러스터 관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되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춘희 전 시장님 모시고 17개 언론 방송사들을 하고 우리 세종시 언론단지를 만드는 문제를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과 2년 좀 더 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언론사 대표님들이나 사주들한테도 부탁 말씀드린 게, 우리가 그냥 언론 단지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컨텐츠 클러스터를 우리 세종시랑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고, 그분들도 되게 서울에서 더 이상 공간을 만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주제가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종시는 아직 빈 그릇 이제 채워 나가야 될 공간이고, 뭘 할지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정부 또 우리 전문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서 좀 할 주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런 토론회를 갖게 됐고요. 토론자 3분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먼저 우리 유세문 교수님이 제 오른쪽에 계신데요.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교수님이시고 또 산학협력단 단장이시고요. 또 실제로 작가기도 하신 데다가 영화 감독이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우리 임동욱 미디에이터스 대표님은 현재 대구대학교 겸임교수도 계신데요. 과학 전문 기자시기도 하고 우리 디지털을 다루는 노마드 같은 성격도 되게 강하시고 저희 세종시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현정 위원장님은 지금 세종시 의회의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라이징 스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몇 차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형식이나 아니면 뭐 시간에 그렇게 제약을 안 받거든요. 근데 원래 요청드린 게 먼저 우리 유세문 교수님부터 세 분이 각자 한 7분 정도씩 우리 오늘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말씀 좀 주시고 또 질문 중에서 일단은 김상원 교수님이 답변 드리고 또 플로어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통상 8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끝내고 반드시 뒤풀이를 가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세문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세문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저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학교 오기 전에 이제 했던 일들은 주로 이제 영화를 만들고 TV용 드라마를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클러스터에 대한 아마 관점들이 좀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미디어 클러스터라는 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중요시 회자되고 그리고 그것을 옮겨오는 것이 내지는 여기다가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든지 또 지금 제목에서 써 있는 것처럼 세종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는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한 제목으로는 세종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는 당장 가능한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제 발표 토론문에 써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두서없이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는 세종국회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이 현재 건립될 걸로 예정에 있고 당연히 세종의사당이 건립이 되면 주로 이제 취재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사들이 내지는 언론사들이 뭐 본사부터 시작해서 뭐 분사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세종시와 협약되어 있는 언론사가 한 16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2027년 얘기를 하다가 점점 미뤄져서 2030년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지금 벌써 한 6년 뭐 정도가 남았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그러면 세종의사당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면서 세종시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미디어 클러스터라는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인지 지금 세종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개편을 해서 6대 미래 전략 산업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안에 방송 영상 미디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떠올랐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미디어 밸류 체인인 우리가 CPND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컨텐츠, 그 다음에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바이스
이런 밸류 체인에 따라서 미디어 산업이 형성되게 됩니다. 당연히 컨텐츠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올라갈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산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그걸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스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3D 영상 산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입체 영상 산업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대박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게 마치 국가의 전략 산업인 것처럼 해서 컨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했고 엄청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이제 3D 입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그리고 제가 한국 3D 입체 영화의 셔터문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때 3D 입체 영상 산업이 망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컨텐츠에 집중을 안 하고 플랫폼에 집중을 안 하고 디바이스에만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삼성이 먼저 디바이스를 만들고 LG가 디바이스를 만들고 사실 컨텐츠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컨텐츠를 좀 만들려고 해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3D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가장 좋은 클러스터는 CPND 밸류 체인이 전부 다 세종시에 있으면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미디어 클러스터는 무엇일까? 제가 작업을 해보면요. 서울시에서 세종시나 어떤 지방으로 그 작업자들이 내려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화나 광고 하시는 분들은 강남을 떠나질 못해요. 왜? 뭐 기획사, 제작사, 또 뭐 후반 작업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워낙 그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전엔 프로세스라고 불렀던 것들이 데이터가 쭉 그 경로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뭔가 그냥 편집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편집한 컨텐츠가 그 다음에는 또 색보 정하는 회사로 가야 되고 색보 정하는 회사가 또 사운드 믹싱을 하는 회사로 가야 되고 사운드 믹싱한 회사에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데이터가 옮겨 다니면서 완성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원격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감독이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면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미디어 산업의 특성상 감독이 직접 작업실에 가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 회의로는 불가능한 어떤 특징 때문에 다 그 강남에 모여있는 회사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거리가 10분 정도가 돼야지 감독이 이 회사 갔다가 이 회사 갔다가 이 회사 갔다가 이 회사 갔다가 이렇게 작업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토론문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의 회사 정도가 와서 사실 미디어 클러스터가 형성되기 힘듭니다. 그 파이프라인에 속하는 모든 회사들이 다 옮겨오지 않으면 그 공정을 갖다가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작사들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방송사들이 16개가 내려오면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먼 미래고 우리가 당장 넷플릭스 한국지사나 아니면 CJ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당장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레거시 미디어의 클러스터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레거시 미디어는 어쨌든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획에서부터 제작, 그 다음에 후반 작업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인 구조를 이루고 그 회사들이 수직적으로 이제 계열화하거나 수직적으로 뭔가 계급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뉴미디어란 말을 써주셨지만 저는 조금 더 유식한 척 하면서 이머징 미디어란 말을 써보겠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어떤 미디어는 수면에서부터 밖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올라와서 뭔가 사람들 눈에 띄는 정도 시기가 되면 그럼 그건 이제 더 이상 뉴미디어가 아니고 레거시 미디어 반열에 끼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머징 미디어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유튜브라던가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 기업들은 사실은 제작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들도 수직적으로 계열화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 뭔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뭔가 아주 다수의 사람들이 뭔가 분업해서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형식보다는 한 사람이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유통시키는 데까지 1인 PD가 그것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것은 당장 우리가 미디어 클러스터를 뭔가 만들어서 그래서 차후에 세종시가 이루어낼 정말 레거시 미디어까지 전부 포함하는 그런 거대한 미디어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1인 미디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이 되겠죠. 뭔가 다양한 아이템으로 작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다양한 사람들의 취향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갖다가 만들어지게 도와주거나 뭐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그 회사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만들어지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스타트업들이 뭔가 여기서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그 대거로 뭔가 클러스터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세종시는 국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유튜브나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플랫폼에서 각광받고 있는 여행 콘텐츠 이런 것들 굉장히 하기 좋습니다. 세종시에서 어디를 가든 굉장히 사통팔달이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굉장히 세종시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사 취재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채널이다. 당장 뭔가 어디론가 출동해서 취재하기가 세종시만큼 좋은 지리적 위치를 가진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자로서 뭔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이머징 미디어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갖다가 클러스터화를 먼저 실행했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그 장단점이 존재하고 각각의 전략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생분 교수님 아까 소개도 시켜드렸지만 실제로 세종시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장이세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얘기였고 뒤에 질문도 굉장히 적합한 말씀인데 이왕 토론 진행하니까 토론 먼저 다 듣고 일반에서 답변 주시면 되고요. 예, 다음엔 우리 이현정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입니다. 아까 들어올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상헌 교수님 발제 일단 잘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새로 다시 하게 됐고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각종 산업 클러스터에 지금 뛰어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태어나서 11년 차가 됐는데 행정수도로 이제 국회에서 결정이 나고 했지만서도 우리 자족 기능이 아직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김성원 발제해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뚜렷한 소재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정치 행정수도 세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세종시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면 세종시에 대한 국내의 언론과 미디어 관심도 증가하고 정부나 국회와의 더욱 원활한 소통, 지역 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소재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자율차, 실증단지, 이 국책 사업에 연계해서 첨단 소재 정밀 부품, 소프트웨어 융합, 정보 보안 산업 등 육성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 중이고요. 이런 산업들의 바탕에 미디어 콘텐츠 산업, 문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디지털 미디어 산업과 융합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고 왔는데 유세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먼 일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세종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특성과 장점을 고려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세종시는 정부 부처, 중요 국가시설들이 밀집해 있고 이런 지역적 특성을 정보보안 산업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과 기술 확보에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 자율차, 실증단지, 국책 사업하고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시의 정체성하고 강점이 담긴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또 뻔한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려봅니다. 평가 방법도 새로 마련해야 하고요. 또 세종시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 핵심 산업과 주요 기업 선정하고 유치, 육성을 위해서 실효적 정책을 지원 방안에 따르게 마련해야 되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이게 얼마나 좀 힘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에요. DMC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냐, 이게 오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느냐. 문화라는 걸 산업의 단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세종시가 K 콘텐츠 산업진흥지구 시범지구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연구 용역 중이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연구기관을 접촉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일까지인가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집단회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떻게 엮어가느냐. 순수 문화예술이 아니라 좀 문화산업 관점에서 문화기본법하고 문화산업진흥법도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들여다보고 산업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의회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게 좀 보이는데 문화산업을 얘기를 하면은 문화국에서는 이건 산업이 아니다. 순수 문화예술이다. 산업은 경제산업국 소관이다. 미루고 경제산업국은 문화는 문화국 소관이라고 미루고 소관이 없는 게 또 이게 좀 큰 장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콘텐츠 산업의 진흥 부서를 좀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교통, 편의, 환경, 안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인프라를 적절하게 계획하고 구축해야 됩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뭐 당연한 얘기고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는 의회가 하겠습니다. 또한 라이즈 관점에서 제가 유세문 교수님이 와 계셔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한국영상대가 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주 영상대 시절이던 때랑 다르게 지금 영상대가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여기만 있는 교육을 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 안 됐어요. 11월 13일에 강원대랑 경상대, 포항대 한 10개 정도 학교가 글로컬대로 선정됐는데 이게 한 5년 동안 1,000억 정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고도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고 다양한 산업들이 융합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제가 다른 내용 뻔한 얘기들은 발제문에 좀 있는데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거든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사고의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머니한테 등짝 맞아가면서 보던 만화책, 가던 오락실, PC방 지금 다 애니메이션 산업이 됐고 e스포츠 산업이 됐어요. 딴따라라고 무시당하던 그 가수분들 미국에는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말이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가 올 여름 미국 투어에서만 미국 소비자 지출이 5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게 하나로 6조 5천억이에요. 외국에 나가지도 않았어요. 미국 내 투어에서만. 우리도 다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미국이 지금
펀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고 외부로 나오면서 돈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문화예술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임영웅 노믹스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좀 달려가고 있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미디어 콘텐츠나 문화 콘텐츠하고 숙박을 벌써 연계한 상품들을 패키지를 내놓고 있어요. 한 4일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자, 나머지 얘기들은 토론문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내일 우리가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생각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정 위원장님이 여기서 굉장히 젊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꼰대가 되면 저희는 어떡하나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고요. 토론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시고요. 저는 물론 이제 입지 선정 과정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보통 토론회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앉아 있고요. 보통 맞은편에는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 공직자나 이런 집행하는 기관들이 앉아 있고 대개 시민들이나 소비자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야 물론 이제 모든 시민들한테 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런 논의가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특히 우리 세종시에 계신 훌륭하신 언론 종사자분들 여러분 언론인들을 좀 모셨어요. 그래서 언론인들께서 어떻게 오늘 토론을 좀 받아들였을지 저도 좀 궁금하고요. 예, 마지막 토론자인 우리 임동욱 대표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종시가 뭐든지 다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고, 디지털 뭐 거의 다 포괄합니다 지금. 미디어 하면 뭐 거의 모든 매체가 다 미디어죠. 콘텐츠는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클러스터라고 하는 한 장소에 다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계획입니다. 이 굉장히 큰 계획일수록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어떤 점을 우리가 대비해야만 이런 유기적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근무하다가 신문사로 옮겼다가 그 뒤에 대학으로 옮겨서 있다가 또 다시 창업을 해서 나왔습니다. 좀 아까 노마드라고 말씀하신 게 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객사가 제 소원입니다. 길바닥에서 주는 게 소원입니다. 그게 그냥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고 이런 일 저런 일들 다 해보면서 그 중간 과정에서 죽을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콘텐츠라든가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가고 또 많은 그런 의견들을 또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오늘은 앞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제가 알고 토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는 콘텐츠라고 하는 딱 그 단어에 집중시켜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콘텐츠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 때서나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콘텐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현재 청주에 살고 있는데요. 저 청주에는 아시다시피 대형 나이트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이 트럭을 낮으면 주변에다 세워놓는데 그 트럭에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콘텐츠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 입장으로서는 되게 창피한 얘기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반갑기도 하고요. 아, 이제 콘텐츠라는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시대가 왔구나. 왜냐면 1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첫 세대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그게 도대체 뭐냐고 질문만 받았거든요. 저는 외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과를 나왔는데 저희 부모님 중에 어느 분도 그 학과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바로 말씀 못 하십니다. 보통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아파트 이름이 길어진다 막 이런 농담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치 기성세대하고 선을 그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어려운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이름들이 새로운 영어식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만큼 새로운 것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존에 있던 미디어나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클러스터가 담아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의 가장 좋은 그 요소들을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하면 무엇이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자발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드는 이가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였어도 소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예술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을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면 이건 콘텐츠가 아니라 인프라 또는 복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의 강점이라고 하는 건 매력을 느껴서 스스로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향유하게 만드는 이런 걸 우리가 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콘텐츠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가리키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와 연관된 다각적인 요소들을 연결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거든요.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키지만 문화 콘텐츠 하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걸 우리가 문화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음악과 음악 콘텐츠 뭐가 다를까요? 영화와 영화 콘텐츠 뭐가 다를까요? 이런 질문들 나올 수 있거든요. 음악은 예술적인 장르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음악 콘텐츠라고 하면 음악을 들려주는 요즘에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스트리밍 플랫폼도 들어가고요.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콘서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분위기의 곡을 계속 이어서 틀어주는 플레이리스트 같은 어떤 기능들도 여기에 음악 콘텐츠에 들어갑니다. 영화는 영화 자체를 가리키지만 영화 콘텐츠 하면 멀티플렉스 극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OTT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콘텐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일종의 체험에 가깝습니다.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곁들여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체험 경제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북콘서트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책 한 권에 싸게 사면 15,000원대부터 비싸게 사면 30,000원대까지 있지만 북콘서트를 연다고 할 때 유료로 열면 25,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거든요. 책보다 비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작가의 모든 지식이 응축된 건 책인데 책은 안 사고 그 책 사는 돈은 아깝다 이거죠. 그러면서 몇 분 얘기 안 하는 북콘서트는 사람들이 책보다 더 비싼 돈을 내고 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가와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그 체험이 나는 책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제작사나 공급자를 한 군데다 모은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소비자와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김상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소비자들은 콘텐츠의 경제적인 효과, 그 다음에 뭐 역사적인 가치 이런 거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흥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되고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시간과 자산을 소모해서라도 그 콘텐츠를 체험하고 싶어서 전국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것은 기존에 있던 방식이나 혹은 제작자들의 입장이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콘텐츠의 인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밤새도록 시도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서로 등을 돌리기도 하고 협업을 통해서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어떠한 것을 여기다 설치하면 된다, 어떠한 것만 들어오면 그 뒤에는 해결된다는 식의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들도 있어야 되고요. 시각적인 거 이외에 여러 가지 청각, 촉각 자극하는 키네틱 예술가들, 음향 전문가들 있어야 되고요.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보는 제작자의 시대가 되는 이런 컨슈머라는 시대에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이 미디어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자격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루지 않는 소재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인터넷 뉴스 매체, 여기도 자리 마련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민과 국민이 또 언제든지 방문해서 최신 트렌드를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쇼룸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겠죠.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콘텐츠는 이 지자체의 특성을 담아내는, 정체성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거의 모든 콘텐츠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센트럴 콘텐츠라고 부른다면 지역의 특성을 녹여넣은 걸 우리는 로컬 콘텐츠라고 불러야 되겠죠. 전 지구적인, 세계적인 기업이 전 지구적인 인기를 누린다? 이거는 글로벌 콘텐츠라고 하겠지만, 다른 지역의 독특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보편성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 글로컬 콘텐츠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복합적인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아닐까 합니다. 또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중심이자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이 가져야 하는 또 미래상이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대표님 다 잘 들으셨고, 저희가 나중에 실제로 일을 추진할 때 꼭 같이 참여해서 일을 진행하면 좋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시간은 지금 8시 36분인데요. 먼저 아까 공식적으로 질문은 지금 유세문 교수님 한 분이 하셨는데, 김상훈 교수님 혹시 발제하시고 나머지 토론 들은 소회 포함해서 생각하신 거랑 유세문 교수님 질문 답변하고 그다음 플로어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질문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부담스럽습니다. 유세민 교수님, 이게 레가시에서 시작을 하셔놓으니까 이제 모든 발상이 그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갈까 생각하는 거 뭐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레가시 미디어들이 이런 그렇게 유 교수님 표현대로 따라가자면 이 이머징 미디어를 시도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광주 방송의 그 원격 스튜디오 같은 방식들은 당장이라도 이제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를 제가 한번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넓지 않은 공간에 TV 스튜디오 하나, 그 다음에 그 라디오 스튜디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물론 TV 스튜디오에는 방청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니까 유튜브 찍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거는 하나씩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인데 그걸 갖다가 영상으로 보내는 방식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레가시 미디어가 파편화되면서 이미징 미디어로 가는 것들도 상당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조금 아까 스타트업 몇 가지 뉴 스타트업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회사들이 이 콘텐츠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그 포털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뭐 대안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기사 자체를 유료화하면서 거기에 이제 멤버십 같은 개념으로 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기존의 취재 방식을 그대로 고수를 하면서 플랫폼을 조금 다르게 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시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세종에서의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라는 걸 갖다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전략들을 풀어간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세종이 콘텐츠 진흥 기구가 없는 상태죠 지금 기관이. 그러니까 이 기관이 이제 역할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사안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것들을 제가 이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콘텐츠 진흥원이나 그다음에 뭐 콘텐츠 코리아 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이제 같이 기획 회의도 하고 자문도 해봤습니다만 결국 제일 관건은 사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플랫폼 말고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하는 걸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정을 할 때도 창업지원센터 있는데도 보통 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교 밖으로 나온다면 어디에 위치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보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이제 여기는 지금 공동 캠퍼스라는 형태로 부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교육부 개정안에서 공동교육과정이나 공동학위과정을 이제는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프로그램의 일부씩만을 담당하더라도 옆 밑에는 그 각 학교의 총장 명의로 같이 연명이 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거는 지금 일단 갖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 학교가 지금 촉대 메고 나가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교에서 만든 학과들이 아까 산업 변화에 따라서 지금 웹툰, 애니메이션 사실 지금 상명대 같은 경우 제가 있는 상명대 같은 경우에 산인제 대학에서 만화학과를 가장 먼저 만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학과도 가장 먼저 만들었고요. 그랬더니만은 그쪽 출신들은 거의 다 교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방식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냥 멘트 듣다가 제가 생각난 건데 이런 창작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세종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설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내부에 각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돼 있으니까 아까 이제 파이프라인을 다운로드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길거리 가는데 지금 진짜 우리나라 지금 휴대폰 인터넷 속도 5G 제대로 나오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 깐대잖아요. 그러면 5G가 제대로 나오면은 1GBps 이상 나오거든요. 물론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이제 그 편집 도구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샘플링해서 보여주고 이러니까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1기가만 나와도 길가면서 편집할 수 있는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디서나 이 정도 영상 편집하는 정도의 인터넷 속도가 나온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로 가지고서 지금 이게 된다. 아니면은 뭐 AR을 활용한 창작 모델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시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윤도 박사님 그 콘텐츠는 이제 체험이고 효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콘텐츠를 가장 적극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창작이거든요. 요새 쇼폼이라고 해서 콘텐츠 일부 그러니까 짤도 있고요. 영상 일부만 따다가지고 이제 자기 메시지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 보면은 그게 창작인 동시에 그 영상에 대한 즐기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길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일하는 그런 데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느긋하게 일하러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발제자 토론자 말씀들은 다 들었고요. 여기가 9시에 문을 아마 불을 끄든가 그럴 겁니다. 지금 8시 43분인데요.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몇 가지 질문 짧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본인이 누구신지를 말씀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곽우석 기자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가운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클러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클러스터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뭐를 집합해 놓고 다 모아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클러스터하고 컴플렉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구심점이 이제 플랫폼인데요. 우리는 클러스터 만든다고 해서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차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만 멋있게 크게 지려고 그래요. 근데 역사 크게 진다고 해서 사람이 옵니까? 그 역으로 모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슈퍼바이저 역할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더군다나 세종에 이런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허벌판에다 만들기 때문에 그 오거나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야만이 성공적인 클러스터가 되지 않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보면은 대전의 그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디자인 센터를 진흥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건물만 크게 만들어놨지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별로 없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역사만 만들어놨지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소재거리들을 안 만들어놨다 해서 그걸 엮는 거는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대부분 하는 게 이제 테크노파크나 뭐 이런 데서들 하는 것들 어떤 진흥원에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그냥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돈 나눠주고 식이에요. 정부 기업 나와가지고 근데 아까 스타트업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스타트업이 하려면은 내가 이 스타트업을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실히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어주고 그런 것들을 판을 깔아주는 게 이제 클러스터인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해야만 좋을 건지 좀 더군다나 이제 영상 이쪽은 콘텐츠 산업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제 핵심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콘텐츠 산업 이제 이거 진흥하는 담당 기구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그 역할이 정부 돈 받아와가지고 나눠주는 역할을 거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성을 가지고서 누군가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포실리테이터의 역할, 그다음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텐츠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캠퍼스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라든지 그래서 인큐베이팅하고 그다음에 기업 정착 단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모든 기관들이 다 그게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모범 사례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전국에 15개의 진흥기구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늦게 만들어지는 만큼 그것들을 그래도 좋은 사례들만 벤치마킹을 해서 좀 기구를 짠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산업위원장 같은 산업버스인데, 예, 제가 지금 그 세종시에 원래 그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 한 애니메이션 코스닥 상장 애니메이션 회사가 북한 게임 사업 준비해서 평양의 고려정보센터에 이용해가지고 원래 맥 시대일 때니까요. 그때가 90년대라. 그래서 그쪽에다 공급하고 이쪽에서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넘기면 그쪽에서 제작해서 인건비 싸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하속 계약을 거의 다 되다시피 하다가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다시 또 흐지부지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참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제 그것을 돕느라고 제가 그 회사 게임 사업 업체까지 또 옆에서 막 하느라고 게임 종합지원센터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그 게임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에요. 뭐 나중에 한국 게임 산업 개발원 됐다가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효 관련된 컨텐츠로 해서 효 멀티미디어 사업 올해 삼성 SDS랑 같이 해가지고 준비해서 문화부 거 따내려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때 원격 진료 그것도 제안을 했는데 법 때문에 안 되는 거여서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제가 한류예술학교 설립을 제안했다가 여기가 국제학교가 안 됩니다. 행특법 세종시법 때문에 국제학교는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밖에 안 돼요. 아니면 외국인 학교? 그렇게밖에 안 돼서 또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투자 자본이 유고. 또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났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투자 자본 쪽에서 2개의 사업을 제안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는 지금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브레이킹 스포츠 종목이죠. 비보이하고 비걸 해가지고 지금 그 요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 땄고요. 파리올림픽에서도 주종목이 돼 있고 요번 우리나라 선수가 파리에 가서 10월 23일에 금메달 땄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들을 갖다가 계속 실어서 뭔가를 만드는 사업,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사당이나 DMC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걸 시험해 보는 거 또는 해보는 거. 근데 공공기관이 먼저 생기기 전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텅 빈 데가 되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비어가지고 갈 곳이 없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들어온다는데 스타트업은 이용해서 결국은 여기서 뭐 합니까? 예산 받아먹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몇 년 지나서 좀비 기업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결국 얘는 또 성장 못하고요. 거기서 조금 일하던 친구들 금방 또 나가고요. 이런 게 사실은 지금도 여기저기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타트업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야.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진짜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일자리들을 할 때 지금 젊은이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이냐. 제조업에 가서 그렇게 공장에 가야 하는가? 그리고 로봇이 그렇게 나오는데 AI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까지 있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미디어 사업을 지금 사실 친구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 젊은 친구들. 이건 선생님 죄송하지만 그래서 질문 그런 하나밖에 못 쪽으로, 받겠어요. 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세종시가 6차 산업 뭐 6가지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지금 그 중간 과정에 있어야 그런 사업들이 적합하다고 과연 인정이 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 여건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과연 그게 지금 워낙 복합화되어 있어서 세종이 그게 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몇 땅이 낫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아쉬운 거는 대학이 빨리 여기 들어와서 거기에서 일단 기본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증명이 돼서 이게 좀 사회로 나오면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실패하는 걸 용인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스타트업이 그걸로 바로 유니콘이 된다? 그거는 진짜 꿈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개인으로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개인의 경험들이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인데 그렇게 하는 진짜 기업 소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스타트업 하다가 3번 망가져 봤는데요. 한 번 망가질 때 첫 해는 1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사업 기질이 아니구나 하고 저는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훌륭하게 exit한 거거든요. 일단 답변 되신 걸로 하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받으려고 하는데, 네. 저기 우리 임동욱 선생님 아까 열강하는 거 있잖아요. 세종에서는 한 번을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대부분 세대니까 광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친구들끼리 숙박하면서 놀아요. 나훈아 선생님 놀고 그 다음에 임용옥이 말고 김호중 남편은 송가인. 지금 우리 세대가 더 늙기 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못 해본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각 시군구가 얼마나 잘해놓으셨는지 세종은 그런 거 전부 놓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 지금 위주로 뭐를 하신다 그러는데 지금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앞으로 내놔야 돼요. 근데 세종은 그거를 다 닫게 하는 젊은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제가 요 근래에 또 다니면서 친구들 전부 다 다닙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일산 같은 데는 SBS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 나가든지 흥겨워요. 근데 여기는 동네 가면 마을 잔치를 해요. 재롱 잔치를. 우리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거를 보려고 3분 안에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아니면 애들한테 3분 안에 이거 물어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너무 자녀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이 세대를 지금 세종시에서는 무시를 하고 좀 정책을 하고 있어요. 시의회나 이런 데서. 제가 꼭 우리 저기 임 선생님은 아까 저 마음을 많이 기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아셨는지 이상해요. 내년에는 세종시에서 다른 동네로 안 가고 세종시에서 좀 친구들하고 같이 손잡고 남편이랑 부부동반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수나 이런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 지역에서 밥도 좀 먹고.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좀 더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은 꽤 여유 있게 준비를 했지만 이제 말씀드린 불을 끌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런 생각을 제가 CF 시장으로 있을 때 그때 고민했던 게 국회가 온다 했을 때 국회로 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근데 흔히 그때 국회 보좌진 사무처 한 5,000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의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관 협회 단체라는 데가 있어요. 이해관계자 또 로비스트라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한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랑 약간 다른데 저는 언론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세종시에 언론 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한 5,000명 선에 육박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가 오늘의 주제인 콘텐츠 클러스터 관련 종사자를 제가 그때 실무진들하고 추산했을 때 최대 목표치가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럼 기타 지원하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국회 이전으로 저희 세종시가 일자리를 극대화하면 한 5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그 중에 상당수가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아니면 청년들이 도전하고 싶은 일자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는 수도권에만 있는 일자리가 세종시에 생긴다는 얘기고 그거는 세종시가 설치 목적대로 수도권 인구 분산에 기여한다라는 고민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현정 위원장님은 세종분이니까 세종분 유재명 교수님도 세종분이에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말씀 좀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김상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맨 땅이거든요. 빈 그릇이라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하고 전문가들 또 시의 그런 공직자들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세종시의 대전세종연구원 이런 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잘 고민을 해서 결말을 좀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면 아직 한 4, 5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인데 함께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발제 토론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특히 청중으로 같이 앉아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께 다 같이 박수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